저는 큐레이터랑 그 직업에 그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잘 맞지 않았어요. 제 성격이. 자, 그래서 연구와 글쓰기 작업에 집중을 하면서 평론가와 미술사학자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작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미술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현대미술계의 또 다른 주인공인 큐레이터들, 그리고 그 큐레이터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전시를 본인의 작업, 본인의 연구 과제로 안고 끌고 가고 있는지는 사실 미술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21세기 우리 한국 현대미술의 지형, 이 전개 과정을 오늘은 큐레이팅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허락된 시간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여러분들께 요점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해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측에서 조금만 마이크를 더 올려주시면 제가 강의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1가지 큐레이팅 사례로 살펴보는 21세기 한국 현대미술의 지형 1999년부터 2019년까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핸드아웃은 받으셨죠? 자, 우리 한국 현대미술에서 동시대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공관념이 언제 설정되기 시작했느냐에 대해서 우리 한국 미술계에서 아직도 논쟁이 조금 있어요. 1970년대 후반에 한국도 동시대 미술, 컨템퍼러리 시공에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에서는 1987년 민주화 투쟁과 함께 우리 한국 현대미술계가 동시대성을 획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겹쳐진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 동시대 미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앞에 87년부터 그 이후에 전개 과정에 대한 서설은 뛰어넘고 우리 한국 현대미술계를 지금의 모양으로 조형한 가장 큰 사건이었던 1997년 연말의 외환 위기에서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87년, 88년 서울올림픽, 민주화 투쟁과 서울올림픽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는 탈식민 국가, 즉 왕년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게 됩니다. 한국 말고 왕년의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탈식민 국가 가운데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이 두 가지 모두 다 성취한 나라가 없어요. 이게 한국 현대미술, 한국 문화예술의 특이점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본 대전제, 토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90년대 내내 특히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한국 문화예술계가 급발전하면서 어마무지하게 발전을 했었죠. 1995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도 만들어지고 광주 비엔날레도 출범하고, 즉 글로벌라이제이션, 전지구화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199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문화적인, 경제적인 이런 버블이 97년도 연말에 깨져나가게 되면서 아주 대대적인 변화가 일었습니다. 일단 유학 자유화 세대, 해외에서 활동하던 청년 작가 여러분들이 대거 귀국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모두 홍대 앞에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99년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공간의 시대가 열립니다. 쌈지 스페이스가 생겼고 대한공간 루프, 풀, 사루비아가 생겨서 서로 경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한국 현대미술계는 주류 국립현대미술관과 호암갤러리 같은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그냥 제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제야를 굴릴 수 있는 기관의 제도적인 기반이나 논리가 부재했었어요. 자, 그런데 99년도부터 대한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주류와는 다른 대안의 제도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젊은 작가들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대학을 나왔건 해외 유학을 했건 이제부터는 커리어 관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졸업을 하면 포트폴리오 만들고 데뷔 개인전을 치르기 위해서 대한공간에 포트폴리오 내고 커리어가 만들어지면 그룹전이나 기획전에 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번에 삼성이 만드는 아트 스펙트럼에 참가하고 쌈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쌈지를 따라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또 스튜디오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거기에 참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국제 비엔날레를 한 바퀴 돌고 어느 정도 작업이 쌓이게 되면 꿈이 뭐겠습니까? 로덴 갤러리에서 풀 서베이 전시, 중견 작가 회고전을 여는 것, 혹은 아트 선제 센터에서 중견 작가 개인전을 여는 게 성공의 지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99년 이전에 최정화, 이불 작가의 시대에는 커리어 관리도 없어요. 이불 작가나 최정화 작가는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포트폴리오를 어디 제출해 본 적도 없고 커리큘럼 밑에 자기의 이력서를 정리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한국 현대미술이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것 같지만 99년도 이전과 이후는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만큼 이 97년도 연말에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외환 위기는 한국 현대미술계에도 어마무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벌써 굉장히 옛날 일로 느껴지죠. 97년도 11월 22일자 동아일보 일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유학 자유화 세대의 작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잣집 아드님, 따님이라고 해도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왕년에는 이런 사람들이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몰려 놀았지만 그 당시에는 98년도에는 성수대교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젊은 세대의 새로운 예술가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점점점 더 발전했던 공간이 바로 홍대 앞이 되겠어요. 자, 이런 작가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처음으로 비엔날레 규모의 전시를 연 큐레이터가 바로 이영철입니다. 97년도에 광주 비엔날레 전시 감독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도시와 영상 98 의식주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의 이후 20년을 규정하는 작가들이 데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공간 설계는 사실 Cities on the Move라고 하는 한스 울리 오브리스트와 후안 루가 만들었던 전시를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카피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공사판처럼 연출을 하고 그 안에 변화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현대미술을 포괄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 도시와 영상 시리즈가 나중에 변화해서 미디어시티 비엔날레로 변화했습니다. 우리 부산 비엔날레도 전시는 피카프라고 해서 부산 청년미술제가 전신이잖아요. 사실 미디어시티 비엔날레도 비슷합니다. 자, 이영철 큐레이터의 모습입니다. 이영철 큐레이터는 원래는 월간미술 기자였어요. 그리고 왕년에는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미술비평연구회라고 하는 좌파 미학 평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던 단체의 회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운동권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게 언제냐? 1차 89년도 베를린 장벽 붕괴, 91년도 소비에트 붕괴, 탈냉전의 시대가 오면 사회주의 혁명, 노동자 계급 혁명을 믿고 투쟁해버릴 수가 없잖아요, 좌파가. 자, 그러한 충격 속에서 짐 싸들고 새로운 이론을 공부하고자 해외 유학을 갔다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현대미술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그 이론, 신좌파 이론을 등에 업고 97년도 광주 비엔날레 전시 감독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이영철입니다. 우리 한국의 주요 논자들이 정체성이 이중이에요. 우리 진중권 같은 미학자도 원래 좌파 이론을 가지고 뭐 소비에트 미학자인 까간의 미학 강의를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탈냉전 시대에 충격받고 독일로 유학 갔다가 후기 구조주의 이론 배우고 변신해서 신좌파 이론으로 컴백한 사람이죠. 우리 한국의 운동권 평론가들이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간에 역시 뭐가 있는 거예요? 외환 위기가 존재합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신좌파 비평을 할 수 있게 돼요. 왜냐? 외환 위기로 한국 사회의 계급 갈등이 극대화되게 되니까요.
자, 오른쪽 이제 사진을 보시면 우리 이 당시에는 광주 비엔날레 같은 거 잘 기획을 하면 대통령이 큐레이터에게 상을 주던 시절입니다. 그만큼 문화 예술에 국가가 신경을 쓰던 때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런 데 개입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자율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일일 수 있지만 거꾸로 보면 어때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권 차원에서는 관심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도시화 영상 의식주전 시의 입구 모습이에요. 지금 저 원두막 같은 작업이 이 이후에 한국 현대미술계를 이끌었던 박이소라고도 하죠. 박모 작가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뭔가 임시 변통의 공간을 만들어서 규정되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던 작가가 박모였습니다. 자, 전시장 레이아웃 작가별 공간 배분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양혜규 작가 이름도 보이고요. 자, 그리고 함양아 작가 이름 보이고 레이먼 한 작가 이름 보입니다. 모두 이때 데뷔했어요. 정수진 작가 이름도 보이죠. 정수진 작가는 시카고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전시를 활동을 안 하다가 이 전시를 통해서 작가 활동을 재개한 경우였습니다. 많은 유학 자유화 세대 작가들이 국내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서 전시 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이 전시를 통해서 국내에서 데뷔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전시실이고요. 2전시실입니다. 김범 작가, 이수경 작가, 김홍석 작가, 권학범 작가, 김상길, 정혜승, 임민욱, 함경아 이름 보이죠? 자, 이 이후에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 작가로 쌈지, 스페이스를 거치고 로덴 갤러리 거치고 아트 스펙트럼 거치고 자,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까지 흘러오는 과정에서 모든 기회를 한 번씩 거친 인물들이에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충격파에 의해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변화할 때 그 변화의 첫 번째 기수로 들어가면 그 이후의 시공에서 승승장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때 큐레이터도, 작가도, 평론가도 기회를 잡는 게 아주 오묘한 특징이에요. 한국 사회는 내부의 원동력으로 변화를 추동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한반도의 문화라는 게 원래 어떻습니까? 아래쪽 문화, 위쪽 문화가 충돌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잖아요. 보면 왕년의 아주 옛날 문화 변동들, 과거의 역사를 봐도 그러한 패턴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록도 한동안 굉장히 인구의 화제가 되었던 사례가 도시화 영상 의식주전이 되겠습니다. 비엔날레 규모의 전시를 외국인 작가가 아니라 한국인 작가로만, 그것도 청년 작가로 꾸린 건 이 전시가 처음이었어요. 김상길 작가의 페이지이고요. 김소라 작가의 페이지입니다. 레이먼 한, 한국에서 첫 번째 세대의 게이 작가 몇 명 가운데 한 명 속하는 인물이에요. 박이소 작가이고요. 성남 프로젝트는 지역조사 기반 리서치 팀이었습니다. 성남 프로젝트와 황학동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최초였고요. 이 이후에 믹스드 라이스, 최근에 미투 사건으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믹스드 라이스라든가 아니면 옥인 콜렉티브, 역시 부부가 자살해서 세상을 떴지만 그런 포스트 민중 미술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결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팀이 박찬경 작가가 이끌었던 성남 프로젝트입니다. 자, 안규철 작가는 현실가 발원 출신이지만 독일로 유학을 갔었고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오면서 개념주의적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역시 정체성 변화를 추구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양혜규 작가의 페이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혜규 작가지만 작업은 이 당시에는 최정화 작가의 아류에 해당하는 작업을 선보이던, 즉 아직 자기 작가로서의 언어를 개발하지 못했던 시절이 되겠습니다. 이수경 작가, 정수진 작가, 함경아, 함양아.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해외에서 배워온 새로운 설치 미술과 다매체 미술의 문법을 처음으로 구사하면서
한국 사회의 주류 미술계, 특히 미술관계가 이런 종류의 작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전선이 확 그어지던 때가 98년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카운트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대한공간의 시대가 99년도부터 열리면 신기하게도 사립미술관들도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대우와 삼성이 경쟁을 한 게 한국 현대미술계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어요. 자, 99년도 5월 14일 날 삼성문화재단의 로댕 갤러리가 정식 개관전을 치렀습니다. 전시 제목은 사랑과 열정의 서사시 로댕과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재용 씨가 로댕 갤러리 건물을 매각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우리 미술계와 연관이 있는 공간이 아니게 되었죠. 좀 황당한 일이죠. 부영건설에 팔아버렸는데 지금 부영건설이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공간이 완전히 비워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획은 삼성미술관 학예실이 공동기획을 했어요. 자, 조선일보 99년 5월 17일자 전면 기사로 실린 지옥의 문 로댕 전시 관련 소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왼쪽은 이건희 회장이 지금 살아있기는 하지만 광반응을 하지만 사실 삼성 쪽에서는 뭐 이미 장례식을 준비해 놓은 상태라서 이제 초상을 지금 준비해 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현대미술계가 사립미술관을 만들어서 미술관법도 만들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어쨌든 이병철 회장의 공이 있습니다. 자, 박정희 정권 때 맨 처음에 1호 사립미술관으로 호암 이제 미술관이 건립이 추진이 되었고, 자, 보면 우리 도자기 세상에서도 보면은 역사를 봐도 이병철 회장은 청자 수집가, 이건희 회장은 백자 수집가, 이건희 회장의 부인은 홍나희 여사는 분청 수집가이잖아요. 각각 기여한 바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순배가 끝나고 우리 이재용 씨가 일본의 실업가 집안들이 3세에 이르면 미술관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국도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기 감옥 갈 때에 미술관에 화풀이를 하고 가서 지금 오랫동안 우리 리움이 현대미술계 쪽은 기획 전시가 중단된 상태였잖아요. 다행히 내년도부터 아트 스펙트럼을 재개하면서 젊은 작가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연제 프로그램이잖아요. 우리 미술계에서는 아트 스펙트럼이 별명이 삼성 비엔날레예요. 젊은 작가들 갖고 경연제로 전시를 열기 때문에요. 자, 근데 다행히 내년도에 전시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시로 제가 꼽은 거 로댕 갤러리에서 열렸던 로댕 전시는, 로댕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조각의 역사에서 현대 미술의 아버지가 로댕이에요.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하면 보통 세잔을 꼽죠. 그 회화의 아버지예요. 조각의 아버지가 로댕입니다. 세잔과 등가의 성과를 이룩한 사람, 조각으로 한 사람이 바로 로댕이에요. 세잔이 왜 위대하냐? 세잔은 양한 시각으로 대상을 보는 화가의 시선을 그림으로 옮긴 거예요. 그림을 잘 그려서 위대한 화가가 아니에요. 이란 원근법의 세계가 아니라 양한 시각으로 대상을 고찰하는 시각, 눈의 흐름을 촉각적 회화로 옮긴 최초의 화가가 세잔이에요. 그와 똑같은 것을 모델을 놓고 대상을 추적하는 조각가의 눈을 촉각적인 소조 작업으로 옮겨낸 사람. 그렇기 때문에 로댕 조각의 표면은 어때요? 약간 과장되어 있죠. 울퉁불퉁하잖아요. 반사가 굉장히 보면은 이렇게 질감 표현이 심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역사를 한국에서 교과서가 아니라 실물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면 그 영향이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로댕의 지옥의 문 같은 건 여러분들 뉴욕의 모마 같은 뮤지엄에 가도 지옥의 문은 없어요. 지옥의 문을 갖고 있는 미술관은 전 세계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전시입니다. 원래 로댕 갤러리는 로댕 작업만을 위해서 준비된 공간이었지만 우리 대우 쪽의 김선정 씨가 컨템퍼러리 아트를 후원을 하기 시작을 하자
삼성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로덴 갤러리를 컨템퍼러리 아트 스페이스로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혜택을 입은 작가가 바로 페미니스트 작가 김수자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3월 김수자 세상을 엮는 바늘이란 전시가 열리면서 한국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게 돼요. 무슨 신호겠어요? 경력을 쌓은 작가들이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작업이 쌓이고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로덴 갤러리에서 중견 작가로서 풀 서베이 전시를 열 수 있다라고 하는 발전의 모델이 제시되는 순간이 2000년도 3월이었습니다. 자, 김수자 작가는 원래 포멀리즘, 형식주의 회화, 남성적인 남자 중심의 포멀리즘 회화를 하찮은 재료로 전치시켜서 비판하던 작가였어요. 근데 그 문법을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맞춰서 이산의 문법으로 바꿨고, 이주와 이산을 거듭하는 타자, 약자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이사하기라고 하는 보따리 트럭 퍼포먼스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자, 그 중간 과정 모습이고요. 김수자 작가입니다. 자, 전시 때 모습이에요. 로덴 갤러리 앞에다가 자기 퍼포먼스 여정의 마지막으로 트럭을 대치시켜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술 관계의 화이트 큐브의 공간과 바깥에 실제계를 한 바퀴 돌고 온 자기의 재창안된 미디엄으로서의 이삿짐 트럭을 대치시켜 놓은 모습은 이전에 한국 현대미술계에서는 볼 수 없던 장면이었습니다. 전시장 안쪽 모습이에요. 자, 여태까지 포멀리즘을 비틀어서 그 형식을 취해서 전시하던 김수자 작가는 자기 작업의 재료가 되는 버려진 옷가지들을 펼쳐놔서 장소를 자기 작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즉, 설치미술에서 보통 우리 설치미술을 두 단계로 나눠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제도 비평적 장소성을 탐구하는 이 화이트 큐브 비판의 설치미술이 1차. 2차는 담론적 장소성, 자, 사회 의제를 연구해서 어떤 하나의 물리적으로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공통의 기억의 하나의 층위를 관통하는 이러한 장소성을 탐구하는 작업이 2차예요. 그 중간 다리에 놓여있는 작업을 전개했던 게 이 시기의 김수자 작가가 되겠습니다. 자, 안쪽 NX 공간에서는 자, 이제 보따리들을 펼쳐놓고 자, 다시 회화로 독해될 수 있는 인스톨레이션을 지금 추구해 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생 뮤지엄 공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첫 번째로 공간을 해석하는 작가가 들어오게 되면 흥미롭게도 다음번에 로덴 갤러리에서 전시하게 되는 현대미술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전시입니다. 자, 2000년도 가을이 되면 광주 비엔날레에 버금가는 규모로 미디어시티 서울 비엔날레가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전시의 총감독은 미술사학자 송미숙이었어요. 자, 개막식 때 모습이에요.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김대중 정권의 멘토 역할을 맡았던 사회학자 맨 왼쪽에 성찰적 근대화 논의를 주장했던 한상진 씨, 자, 그 다음에 저기 키 큰 분이 실세 서울시장이었던 고건, 자, 그리고 저기 여성분이 우리 홍나희 여사님이죠. 자, 사실 이 미디어시티 비엔날레는 한국에 돈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이때 경제 위기가 아직 극복이 다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억이 넘는 어마무지한 예산을 쓴 행사였습니다. 요즘 돈 120억이 아니에요. 2000년도면 어마무지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시장에 사람이 들지 않았어요. 한국 사회가 너무나 큰 충격에 아직 빠져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해외에서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질 만큼 아직 정신적 충격이 회복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슬프게도 이 전시는 실패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해외에서도 보기 어려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위 멀티미디어 아트 걸작들을
한 자리에 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든 겁니다. 하지만 관객보다 작품을 지키는 경호원 숫자가 많을 정도로 관객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브루스 나우먼의 대표작, 이제 복도에, 조그만 복도에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모니터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전 녹화된 공간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는 실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걸어가면 이게 나를 찍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고자 가까이 가면 포커스에서 벗어나서 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앞뒤로 움직이면서 결국은 관람객이 자기 자신이 작업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한 실존성을 깨닫게 되는 게 이 브루스 나우먼 작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송미숙 큐레이터입니다. 송미숙 씨는 한국 미술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던 인물이지만 이 전시의 실패 이후에 결국은 이제 전선에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전시입니다. 이불 작가가 90년대에 쌍두마차로서 최정화 이불이 한국 현대미술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던 청년 작가의 대표였죠. 자, 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건 이불이 먼저였고, 그래서 이불 작가는 그러한 성공을 등에 업고 2002년도 3월에 로덴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이때 담당 큐레이터는 안소연, 그 당시에는 삼성미술관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아트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죠. 안소연 큐레이터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공채 1기 큐레이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변화가 나올 때 1기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1기 큐레이터가 많습니다. 과천관 이전에 국립현대미술관은 학예실이 없었기 때문에 큐레이터도 부재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큐레이터가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서울시립미술관 평창동에 아카이브가 새로 생기고 아니면 서서울미술관 생길 때 1기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큰 사업이 있죠. 세종시에 박물관 단지 사업이 전개되고 있고, 그러면 세종시 박물관 단지에 1기 큐레이터로 들어가면 10년 뒤, 20년 뒤 한국 문화예술계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불 작가의 대표작 사이보그 블루, 사이보그 레드의 모습입니다. 이 작업들은 가슴 성형수술 때 쓰는 경화되지 않는 실리콘을 억지로 경화시켜서 만든 사이보그 작업들이어서 제작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던, 즉 이불 작가가 매체의 특성에 주목하던 시절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전시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노래방 작업을 통해서 자, 이런 유토피아적인 디자인 문법과 노래방 문화와 스크린에 나오는 영상 작업을 하나로 엮으면서 이불 작가가 다매체 작업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이보그 작업들은 원래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건 아니었고요. 이렇게 공중에 매다는 백색 사이보그 연작은 이스탄불 비엔날레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건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의 옛날 유적지에서 전시가 전개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나중에 이불 작가의 사이보그 시리즈는 사람의 형체에서 벗어나서 이런 괴물, 괴수의 형태로 변화 발전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서울시립미술관 1층에서 이불 작가의 초기 작업을 다시 회고하는 회고전이 열린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그 전시를 보시면 이불 작가의 작업 세계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로댕의 지옥의 문이 있고 현대판 조각 작업으로서 이불 작가는 홍익대학교 조각과를 나왔어요. 조각 전공입니다. 자, 사이보그 조각이 있고 사이보그 조각을 다시 추상으로 전개한 작업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저 로덴 갤러리에 놓여있는 지옥의 문을 기준점으로 놓고 역사적 레이어를 생각하면서 큐레이터가 작품을 배치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전시에서 주인공은 작가이지만 작가의 작업 세계를 해석한 건 안소연 큐레이터의 작업인 거죠. 미술사적 얼개를 놓고 언제나 새로운 해석을
층위를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큐레이팅하는 큐레이터가 바로 안소연 큐레이터입니다. 자, 5번째 전시입니다. 다시 한번 주인공은 안소연 큐레이터예요. 2003년도에 호암 갤러리, 지금은 없어졌죠? 중앙일보 1층에 호암 갤러리가 있었습니다. 호암 갤러리는 이건희 회장의 자택 앞마당에 리움이 만들어지면서 리움 개관 때 문을 닫았습니다. 자, 호암 갤러리에서 마인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전시를 제시해서 이 당시에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전시였느냐? 이 당시에 설치 미술과 국제 비엔날레 붐 때문에 자극적인 작업들이 대세였어요. 영국에서도 소위 YBA, 데미안 허스트 같은 작업이 굉장히 시대의 대세인 걸로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던 시점이에요. 근데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설치 미술의 시대에 부합하는 명상적인 추상 작업들, 서블라임, 숭고를 추구하는 작업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내면을 탐험할 수 있게, 사람들을 다른 각도로 현대미술을 볼 수 있게 유도한 전시가 바로 이 마인드 스페이스 전시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최초로 제임스 터렐의 작업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 전시는 한국에서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안소연 큐레이터의 모습이에요. 안소연 큐레이터는 국립현대미술관 1기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다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만들어질 때 특별전 호랑이의 꼬리를 기획을 했고, 그 전시를 보고 백남준 씨가 삼성 쪽에 추천을 해서 삼성에 스카우트 돼서 부관장 자리까지 올라갔다. 학예실장을 거쳐서 부관장을 지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6번째 전시를 살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년도부터 대한공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그 대한공간 가운데 가장 그래도 규모가 있었던 곳이 쌈지 스페이스입니다. 자, 근데 쌈지 스페이스는 쌈지 레지던시의 작가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약간 나쁜 악습이 있었어요. 작가들한테 작품 기증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가가 마치 공짜로 스튜디오를 쓴 대신 작품을 기증을 해야 되는 것처럼 관리가 만들어지게 되어서 작가 한 명당 주요 작업 하나씩을 다 받아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나중에 쌈지가 미술관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증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쌈지가 헤이리에다가 미술관을 만들었었어요. 벌써 옛날 일이라 많은 분들이 잊으셨더라고요. 쌈지 미술 창고라고 창고형 미술관이 문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창고형 뮤지엄의 1호가 국립현대미술관 우리 청주에 있는 청주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1호는 바로 쌈지 미술 창고입니다. 2004년 6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왜 물음표냐? 중간에 쌈지가 부도가 나면서 매각이 되어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관전의 제목은 소장선을 창고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부 작업은 오픈된 상태로, 일부 작업은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크레이트, 포장 상태로 제시했기 때문에 팩트, 언팩트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큐레이터는 김홍희 관장이었어요. 자, 99년도에 암사동에서 쌈지 스페이스가 맨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맨 왼쪽에 뒷줄에 박찬경 작가, 건너가 정서영 작가, 다시 건너가 우리 이주효 작가, 그 옆에가 김홍석 작가,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권학범 작가입니다. 무슨 독립군 같죠? 이 당시에는 이렇게 약간 촌스럽게 옷을 입는 게 힙한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 분들 같아 보이지만 99년도입니다. 김홍희 큐레이터입니다. 김홍희 큐레이터는 어쩌다가 큐레이터가 되었느냐? 40대에 뒤늦게 미술계에 들어온 인물이에요. 김홍희 큐레이터의 남편분이 원래 외교관이었고 뉴욕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백남준의 휘트니 미술관 회고전이 열렸어요. 그때 백남준이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김홍희 관장의 남구님께서 백남준을 여러 가지 돕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김홍희 씨도 백남준을 보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뒤늦게 백남준의 가르침을 따라서 미술사를 공부하게 되었고, 자, 흥미롭게도 백남준이 96년도에 쓰러지게 되면서 스트로크를 맞아서 백남준의 사람들이 모두 자유를 얻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백남준의 오른팔 역할하던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출신의 이용우 씨, 그 사람이 광주 비엔날레 재단을 이끌었죠. 오늘날의 광주 비엔날레 만든 사람이 이용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선정 씨예요. 김선정 씨는 원래 회화 전공했습니다. 리즈디에서,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회화 전공을 했지만 백남준 선생님이 야, 네가 무슨 김우중 딸인데 작가를 한다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위트니 미술관의 지금 관장이 내 오른팔이었던 데이비드 로스니까 밑에 들어가서 어시스턴트 활동을 해서 큐레이터십을 배워서 한국에 새로운 종류의 큐레이터십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큐레이터로 방향을 틀게 된 인물이 김선정 씨예요. 김선정 씨는 실제로는 큐레이터 관련된 전공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홍희 씨, 이 세 명이 백남준이 쓰러진 이후에 각자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면서 한국 현대미술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쌈지 미술창고의 모습이에요. 조민석 건축가, 매스 스터디즈, 램코라스의 제자죠.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황금사자를 나중에 탔죠. 자, 그의 첫 번째 국내 주요 데뷔작이 바로 쌈지 미술창고와 저 뒤쪽에 보이는, 잘 안 보이지만 딸기가 좋아라고 하는 딸기 파빌리온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쌈지가 부도가 나면서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부의 모습이에요. 일부 작업은 오픈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작업은 포장을 벗기지 못한 상태로 전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설치미술 작업은요, 작가가 직접 재설치하지 않으면 다시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큐레이터가 임의대로 만졌다가 망가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기 보면 우리 이불 작가의 사이버그 레드와 블루가 보이고 있죠. 쌈지가 갖고 있는 소장품이 일부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지만 또 일부 작업은 망작들입니다. 이런 백 같은 작업 보면 옛날에 작가로 먹고 살기 굉장히 쉬웠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현대미술이 막 전개되는 순간에는 누가 진짜 훌륭한 작가고 누가 사기꾼인지 알기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안상수 기증품, 오인환 기증품, 권학범 기증품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쌈지가 부도가 나면서 이 소장선이 지금 쌈지 천호균 회장의 소유물이 되었는데 관리 감독은 천호균 씨의 아들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부 작업을 매각해서 현금화했습니다. 어때요? 약속을 위반한 거죠. 이건 돈 주고 사모은 컬렉션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 컬렉션이 어디냐? 바로 김선정 씨 컬렉션이에요. 원래는 아트선셋센터 뮤지엄 컬렉션으로 뮤지엄 프라이스로 샀어요. 미술시장에서 뮤지엄 프라이스는 할인가를 의미합니다. 미술관에 들어가면 다시는 미술시장에 안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작가들이 미술관 소장품으로 들어갈 때에는 미술시장에 나오는 것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곤 합니다. 우리 국립현대미술관도 소장선을 살 때 그래서 엄청나게 값을 깎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컬렉션도 아니고 기증으로만 이루어진 컬렉션인데 쌈지가 일방적으로 몇몇 작업을 매각했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고, 이건 기증품이니까 사회에 환원되는 게 맞아요.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이 적절한 값을 쳐서라도 구매를 통해서 공공의 자산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트선재센터 컬렉션도 마찬가지예요. 아트선재센터가 원래 대우 채권단 거였는데 김선정 씨가 건물을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소장선은 다시 미술관 컬렉션이 아니라 본인 개인 컬렉션으로 전환됐어요. 그러면 작가들과의 약속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컬렉션은 사실상 개인의 것이 아닌 거예요. 공공의 자산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어요. 삼성미술관도요, 많은 분들이 이재용 씨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재용 씨 거 아니에요. 삼성미술재단은 이병철 씨 때부터
사회에 환원한 시민사회의 것입니다. 운영비를 삼성이 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감옥 가게 생겼다고 미술관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관장과 부관장을 해고하고 현대미술 주요 전시들을 모두 취소해버린다는 건 만행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이재용 씨를 비판하지 않아요. 삼성의 노조 탄압은 비판을 해도 삼성의 이재용 씨가 삼성미술문화재단을 개인 소유물처럼 전횡을 일삼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하는데, 이건 한국에서 미술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잘못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7번째 전시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로덴 갤러리입니다. 2004년도 9월에 여태까지는 온라인 전시만 하고 뮤지엄에서는 전시를 안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장영애 중공업이 회고전을 열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순간이었어요. 담당 큐레이터는 삼성미술관 하계실의 구경화 큐레이터였습니다. 전시 모습이에요. 지옥의 문에 또 화답했죠. 지옥의 문을 다들 의식하면서 전시를 하는 게 하나의 로덴 갤러리의 전통으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삼성 인터넷 냉장고 지펠 기억하십니까? 망한 제품이었어요. 자, 그걸로 삼성 쪽에서 삼성전자에 협찬을 열심히 의뢰해서 9대 냉장고를 받고 그 냉장고에 있는 인터넷 화면을 통해서 삼성을 비판하는 웹 아트를 제시했던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은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장영애 중공업은 원래 2인조입니다. 장영애와 중국계 미국인 마크 보주 씨, 예일 중퇴생이에요. 이 둘이 하는 건데요. 이 마크 보주 씨가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때마침 웹 아트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었고 총감독 자리 제안을 제가 받았는데 저는 큐레이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마크 보주 씨한테 제안을 해서 그가 감독을 수락하게 되었고 제가 대신 안내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한국말을 못하니까요. 때마침 전시 공간 가운데 하나로 제시가 되었던 게 테크노마트였어요. 테크노마트를 안내하고 있는데 그날 TV 크루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인터넷 냉장고 지펠이 출시되는 날이었습니다. 마크 보주 씨가 구경을 가자고 그랬고 이렇게 인터넷 냉장고를 누르면서 마크 보주 씨, 어떤 바보가 인터넷 냉장고에 냉장고 문짝에 매달려서 인터넷을 하느냐라고 비웃고 함께 집에 갔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날 저녁 KBS 뉴스에 삼성의 기술력에 감탄하는 중국인들이라고 저와 마크 보주 씨가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촌뜨기처럼. 물론 촌뜨기처럼 생겼어요. 그날 입고 있던 옷이 좀 그랬습니다. 현장을 막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 거기에 화답하는 작업이에요. 자, 근데 재미있는 건 요즘 다시 돌아와서 인터넷 냉장고를 얼마 전까지 또 삼성이 열심히 광고하고 판매했지만 또 안 팔렸죠. 집에서 이렇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가족의 중심으로 냉장고를 제시하고자 했지만 두 번째로 망했는데요. 아무튼 삼성이 삼성을 비판하는 작업을 포용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장영애 중공업 전시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원래 최정화 작가의 회고전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최정화 작가와 삼성 측이 의견 조율에 실패해서 전시 일부 직전에 취소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 빨리 전시를 만들 수 있는 장영애 씨 측에 제안을 했고 딜이 이루어져서 장영애 씨가 본인의 여태까지 기준을 어기고 미술관 안으로 입성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8번째 전시예요. 자, 2004년도 10월에 다시 한번 이영철 큐레이터가 토탈미술관에서 당신은 나의 태양, 한국현대미술 1960년부터 2004년까지 역사를 총괄하는 전시를 만들었어요. 이 전시가 특이한 점은 뭐냐? 전후 모더니즘, 추상미술가들의 작업과 민중미술과 신형상미술과 이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 연관관계를 고찰한 최초의 전시라는 게 이영철의 큐레이터십의 특징이에요. 한국은 파벌 사회이기 때문에 모더니즘파는 모더니즘 중심으로만 역사를 이야기하고 민중미술은 민중미술끼리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한자리에 엮어서 새로운 보이지 않는 역사에 빛을 비추는 건 이영철 큐레이터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어때요? 국립현대미술관이 그러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시의 모습이에요.
자, 이영철 큐레이터는 하랄트 제만으로부터 큐레이터십을 배웠어요. 위대한 큐레이터 제만은 작업과 작업의 시선을 충돌시켜서 비평적 스펙타클을 만드는 방법으로 소위 비엔날레 전시의 문법을 만든 사람이 하랄트 제만이에요. 그 방법을 한국에서 가장 잘 구사한 사람이 이영철 큐레이터입니다. 보면 전시가 그래서 뜯어볼 게 굉장히 많지만 단점이 있어요. 독해하기가 다소 어렵다. 이게 이영철 전시의 장단점이 되겠어요. 9번째 전시입니다. 다시 한번 삼성이에요. 2004년 10월 19일 날 리움이 문을 열었습니다. 리움 개관 전시는 기억을 하시겠지만 전시 제목은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세요. 전시 제목은 뮤즈움. 자, 뮤즈 역할을 하는 미술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원성의 교류. 이게 이유가 있겠죠. 삼성의 정체성은 첫 번째, 고미술. 두 번째, 해외 미술, 해외 명품. 세 번째, 한국 현대미술 모은 거죠. 근현대미술 모은 거. 그러니까 이게 통합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삼성미술관 리움도 어때요? 건물이 고미술 모아놓은 마리오 보따 건물, 걸작 모아놓은 우리 장 누벨 건물, 컨템포러리 아트 전시하는 렘코라스 건물이 서로 사마띠 아니하여 굉장히 이상한 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래서 부제가 다원성의 교류라고 이상한 제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에 기사가 실렸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국 현대미술계의 에너지가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대한공간과 비엔날레가 위기에 빠지고 있었는데 삼성이 대형 미술관을 만들면서 공격적으로 소장품을 키우기 시작하니까 한국에 다시 한국 미술계에 활력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픈 때 모습이에요. 오픈 때는 여기 마당 부분에, 이 데크 부분에 이렇게 칼도 대형 작업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놓여 있습니까? 아니시 카푸어가 놓여 있죠. 자, 마리오 보따의 지역주의 테라코타 건물이고요. 이것 때문에 어때요? 마리오 보따 건물이 한국에 계속 만들어졌죠. 교보 강남 빌딩도 마리오 보따, 지금 남양주 성모성지에 대성당이 하나 또 지어지고 있죠. 자, 보면 이 마리오 보따 건물은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 미술 5,000년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 누벨의 건물은 이 껍데기 재료가 뭔가 하면요, 원래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녹이 슬지 말아야 되는데 화공약품으로 억지로 녹이 슬게 해서 한국 사회의 특징, 앞뒤가 안 맞는 아나크로니즘, 이거를 풍자한 건물이 장 누벨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장 누벨 건물은 안쪽을 보시면 자연광과 인공 조명이 반반씩 어우러지도록, 삼성미술관 컬렉션의 작업들은 추상미술도 있지만 근대미술품도 있기 때문에 자연 조명으로 보기에 부적합한 소장품들도 많아요. 그러한 컬렉션, 소장선의 특징을 고려해서 설계한 미술관 건물이 장 누벨 건물입니다. 자, 렘코라스 건물은 이 지역을 리서치해서 그 데이터의 특징을 유형학적 과대평가를 통해서 이 블랙박스를 도출하고 이 블랙박스를 다시 외피를 둘러싸는 문법으로 만든 건물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이 공간에서 젊은 작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야심찬 작업을 해도 이 공간의 주인공인 저 블랙박스와 싸워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아주 큰 딜레마예요. 자, 그래서 리움이 만들어지면 젊은 작가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제 리움에서 개인전을 여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자, 오픈 때 모습이에요. 맨 왼쪽이 마리오 보따, 가운데가 장 누벨, 그 옆에가 렘코라스예요. 표정이 안 좋죠? 장 누벨이 건물을 완공된 걸 처음 보면서 렘코라스 빌딩이 있는 걸 처음 알은 거예요. 원래 렘코라스 빌딩은 계획이 없었거든요. 쌍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싸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10번째 전시입니다. 2004년도에 큰 전시가 많았던 걸 알 수 있어요. 10월에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이 경쟁 전시로 바뀌게 되면서 한국 현대미술계가 미술상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게 2004년도 가을이에요. 박찬경, 정현두, 플라잉시티가 경쟁 전시를 벌였는데 수상자를 오픈 당일날 밝혔기 때문에 약간 좀 굉장히 열띠고 민망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주관한 건 아트선셋센터의 김선정 큐레이터였습니다. 자, 박찬경 씨가 수상자가 되었고요. 자, 이땐 냉전을 풍자하는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선정 씨가 보면 우리 한국현대미술계의 막후에서 작동 방식이나 운영 프로그램 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전시입니다. 탈속의 코미디, 박이소 유작전. 박이소 작가가 2004년도에 세상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회고전을 열었어야 되는데 왕년의 동료였던 이영철 큐레이터가 초청 큐레이터로서 삼성미술관 로덴갤러리에서 회고전을 2006년도에 열었습니다. 자, 보면 박이소, 최정화, 이불이 90년대의 중요 작가였지만 나이가 가장 연배가 위인 박이소가 가장 먼저 세상을 떴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컨템포러리 작가의 연구 기준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우리는 행복해요가 부산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박이소 작가의 마지막 유작이에요. 전시가 문을 열기 전에 태풍에 날아가서 없어졌습니다. 전시장 내부의 모습이에요. 이영철 큐레이터, 아까 말씀드렸죠. 작품과 작품을 충돌시켜서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작가형 큐레이터라고. 엉망진창이죠. 자, 그래서 보면 이 전시는 비판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자, 심포지엄 때 모습이에요. 국내 작고 작가의 심포지엄인데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찬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국 현대미술계에 다시 한번 에너지가 돌고 있을 때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가 되살아났어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경제가 되살아나서 부동산 붐이 일기 시작하고, 부동산이 되살아나면 미술시장은 함께 살아나죠. 그래서 한국 현대미술계의 시장에서 버블이 끼기 시작한 게 2006년도, 그게 버블이 깨져나간 게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다들 어때요? 한국에서 다들 웬만한 화랑들 다 돈 많이 벌면 베이징, 상하이에 분점 차리고 심지어 뉴욕 진출하고 아낌없이 돈을 날려먹던 시절입니다. 요즘하고는 굉장히 달랐던 시절이죠. 자, 이영철 큐레이터는 이후에 백남준 아트센터의 초대 관장이 되었고, 학예실장을 외국인 데려왔어요. 저 토비아스 버거라고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저 인물은 홍콩에서 대한공간을 운영하던 인물입니다. 파라사이트라고 지금은 홍콩에 지금 개관을 준비 중인 엠플러스 뮤지엄과 협업을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했죠. 그래서 외국인 감독 데려오듯이 축구팀에서 외국인 학예실장, 외국인 관장을 데려오는 실험은 한국 현대미술계에서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번째 전시입니다. 제7회 광주 비엔날레 연례보고. 광주 비엔날레는 초기의 위상을 잃고 완전히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외국인 총감독을 다시 데려온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축구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쿠이 엔웨조, 세상을 얼마 전에 떴죠. 엔웨조 씨가 총감독을 맡았어요. 원래는 공동 2인 감독제였습니다. 신정아 씨가 공동 감독이었는데 학력 위조범으로 낙마하게 되면서 오쿠이 엔웨조가 단독 감독을 했고, 기적적으로 광주 비엔날레에 되살려냈어요. 어떻게 했느냐? 제만식 전시를 포기하고 전시에 전시를 만든 거예요. 자신이 본 1년 동안 국제 전시에 대한 전시를 만들면서 전시 제목을 주제 없는 애뉴얼 리포트, 보통 비엔날레라고 하면 주제전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주제 전시를 기각해낸 사람이 바로 오쿠이 엔웨조예요. 자, 그러면 신작 중심 전시가 아니니까 본 전시에서 예산을 아낄 수 있겠죠. 그 예산으로 뭘 했느냐? 그 당시에 떠오르고 있던 아프리카계 주요 작가들의 신작에 광주재단이 모두 신작 지원을 했습니다. 그 작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2008년이면 어때요? 미국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예요. 그러면 오바마 시대에 맞추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들이 어마무지하게 중요하게 발응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준 게 광주재단이에요. 그래서 광주재단이 외부에서 일반 관객이 알기는 어렵지만 미술계에서 위상을 회복한 사건이
바로 이 2008년도 오크의 엔웨조의 연례보고였습니다. 자, 기자회견 때 모습이에요. 신정아 씨 대신에 김현진 큐레이터를 오른쪽에 배치해서 보조 큐레이터로 함께 전시를 만들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오크의 엔웨조는 독일에서 하우스 쿤스트라는 공간을 운영하다가 불명예스럽게 쫓겨났는데 그때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화병에 걸렸고 암으로 일찍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 큐레이터예요. 자, 한국에서 광주 비엔날레는 악명이 높아요. 어떻게 악명이 높으냐? 전시가 열리면 지역 작가들이 와서 서울 사람이 왜 총감독을 하느냐? 지역 작가 무시 말라라고 데모를 하면 예산 가운데 여기 1억, 여기 1억 이렇게 나눠드려요. 그러면 줄줄줄줄줄 돈이 새서 본전시 예산은 쪼그라들고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게 광주의 문제인데요. 오크 애니저스는 어떻게 얘기했나 하면 이 모든 게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흑인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자 광주 사람들이 당황해서 더는 요청을 하지 못해서 예산 낭비 없이 알찬 전시가 꾸려지기도 했어요. 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일일이 대화, 설득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켰던 큐레이터가 오크이 엔웨조입니다. 자, 이 당시 전시는 전시의 전시이기 때문에 전시 도록에도 주요 전시의 보도자료가 실려 있었어요. 그 도록의 한 페이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지금은 대스타의 위치에 올라간 우리 글렌 라이곤의 작업이에요. 부산 비엔날레에서 이때 메인 작가였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미술관계에서 이 작가, 이 당시만 해도 값이 쌌어요. 글렌 라이곤의 작업을 소장한 기관이나 개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한국 미술계가 수많은 국제행사를 치렀어도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은 아직까지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글렌 라이곤의 작업들입니다. 그때 한국 사회 분위기를 볼까요? 문화부 장관이에요. 오크 엔웨조가 직접 투어를 하고 있는데 표정 보십시오. 한국 사회 인종주의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번에도 우리 샘 오치리 씨 사건이 있잖아요. 블랙페이스 안 된다고 흑인이 아프리카계 사람이 말을 했는데도 거꾸로 그 사람을 비난하죠. 자, 그 옆에 우리 유인촌 장관 옆에 있는 인물은 광주시장이에요. 흑인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불신을 갖고 듣고 있죠. 14번째 전시입니다. 광주 비엔날레예요. 광주 비엔날레 2010년도 전시 만인보는 광주 비엔날레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엔날레 역사 한 획을 그은 대성공이었어요. 마시밀리아노 지오니는 이 성공을 발을 딛고 2013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이 되죠. 지금 2년 뒤에 열리게 될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은 누굽니까? 마시밀리아노 지오니와 함께 사실 이때 전시를 도왔던 부인 체슬리아 알레마니가 총감독이죠, 지금. 자, 부부가 모두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체슬리아 알레마니는 이 당시에 정식 지책이 없었기 때문에 지오니가 부부가 이별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전시 만들 때 리서치 팀으로 내려와서 사전 도록을 맡았던 사람이, 우리 한국하고도 가까운 사람이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 체슬리아 알레마니가 되겠습니다. 자, 만인보는 이 전시는 제목은 고은 시인의 시를 갖고 왔지만 전시 주제는 뭔가 하면 현대미술이 사람의 형상을 어떻게 다뤄왔는가를 총정리하는 전시가 바로 광주 비엔날레 만인보였습니다. 자, 한국에서 총감독 됐다고 하니까 사진 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온이가 아직 애송이여갖고 이런 사진 보냈습니다. 아직 한국을 몰랐던 거죠. 한국에 처음 왔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발표하는데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 얼굴 표정 보면 어때요? 암담하다라는 표정이죠. 하지만 지온이는 이 당시에 검증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라이징 스타였어요. 왜냐? 롱 갤러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짜 갤러리를 우리 마우리치오 카텔란, 황금병기 만든 작가죠. 그리고 요 지온이, 그 다음에 알리 스포트닉 3인조가 운영을 하면서 미술계를 쥐락펴락했어요. 근데 지온이가 유명은 했지만 단독으로 큰 전시를 만들어 본 적은 없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광주 비엔날레였습니다.
자, 발표 마치고 나서 얼굴이 약간 빨개졌죠? 네, 분위기 파악한 거예요. 여기 약간 이탈리아랑 비슷한 마피아 동네구나. 열심히 전시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사전 도록입니다. I'm not there. 이걸 바탕으로 전시를 만든 거예요. 이 도록을 만든 게 알레마니입니다. 자, 전시는 제만의 방법을 완전히 극복했어요. 작업 하나가 키워드로 다음번 작업으로 연결되는, 마치 교과서 도록이나 타임라인이 연결되는 것처럼 새로운 방식의 큐레이터십을 개발한 게 마시밀리아노 지오니였습니다. 그때 전시를 사람들을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안내하기 위해서 메인 도록 말고 빨간색 전시 안내 도록을 따로 만들었어요. 전시 안내 도록의 모습입니다. 맨 시작에 김상길 작가의 온라인 커뮤니티 그룹 포트레이트 작업이 있고요. 이거의 키워드는 꼴불견이에요. 꼴불견이면 브루스 나우먼이 자기 눈을 꽉 눌렀다가 떼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키워드가 눈깔이죠. 바로 이런 작업이에요. 이거 그 명품 카페 회원들이에요. 이 사람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사진을 찍는 이상한 프로젝트를 전개한 게 김상길 작가입니다. 전시장 모습이고요. 브루스 나우먼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이어지는 것은 민주화 투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사진을 갖고 와서 눈을 감겨주는 그림을 그리고 유족들을 모아서 추모 퍼포먼스를 벌이는 작가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트라우마예요. 그러면 다시 옆에 연결되는 작업은 마이크 디스파머의 전쟁 트라우마가 있는 군인 가족의 모습을 찍은 다큐멘터리 사진 연작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키워드와 키워드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미술사를 새롭게 고찰하는 방식을 제시한 게 마시밀리아노 지오니입니다. 2013년도 베니스 비엔날레를 맡았을 때는 제목이 백과 사전식 궁전이었어요. 그때는 제목을 들으면 이게 뭐지 싶은데요. 뭔가 현대미술이 지식, 담론을 어떻게 형상화했는가를 총정리하는 게 2013년도 베니스 비엔날레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시가 아주 흥미롭게 나왔고, 이 전시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해외 큐레이터 평론가들이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 끊어서 광주에 와서 싸구려 모텔방에 묵으면서 전시 보고 돌아가는, 전에 볼 수 없던 장면을 2010년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즉, 한국 현대미술계가 95년도에 전지구화 시대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2010년도에야 제 궤도에 올라서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시 때 모습이에요. 안타깝게도 국내 평론가들은 이 전시를 아트페어형 전시라고 생각했어요. 방과 방이 연결되기 때문에 겉모양만 보고 아트페어형 비엔날레라고 오해를 했던 거죠. 전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지오니가 광주 비엔날레 안에 특별전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계획이 없던 거예요. 본인이 존경하는 작가 마이크 켈리의 기획전이었던 언캐니, 그거를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시 재구성한 걸 예고도 없이, 그리고 전시 도록 안내도 없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한국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주요 미술 잡지에도 기사로 실리지 않았습니다. 언캐니라고 하는 건 낯익은 거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감정. 여러분들 진중권 평론가의 아이디가 운하임이죠. 운하임리히가 원래 언캐니, 낯익은 거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감정을 독일말로 운하임리히라고 합니다. 이 방이 사실 그러니까 지오니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시의 알맹이 핵심이었습니다. 15번째 전시예요. 자, 2012년도에 문화역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김성원 큐레이터가 인생사용법이라고 하는 기이한 전시를 보여줘요. 김성원 큐레이터는 프랑스의 우리 관계미학의 방법을 한국에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원 큐레이터가 문화역 서울을 이끌 때에는 문화역 서울이 약간 파리의 팔레 도쿄 같은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우리 김성원 큐레이터는 야심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재밌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시도 혼자 만들지 않고
외부 큐레이터들을 불러서 정소익, 홍보라, 김상규 4인이 공동 기획을 했습니다. 자, 인생사용법은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적 현실, 대안적인 현실에 맞추어서 새로운 일상의 공간,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상상하는 작업을 작가들에게 요구해서 오로지 신작으로만 꾸며졌던 전시가 되겠습니다. 김성원 큐레이터의 모습이에요. 보면은 우리 미술계에서는 가장 멋쟁이에 속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90년대에 에르메스에서 마틴 마지엘라가 테일러링으로 새로운 포스트 모더니즘 문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옷을 산 걸 안 입고 옷장에 넣어놨다가 시간이 한참 흐르고 빈티지가 되면 꺼내 입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자, 전시 때의 모습입니다. 자, 비평적 디자인이라고 하는 흐름과 관계 미술의 흐름을 뒤섞어서 한국식으로 해답을 내놓았던 전시가 인생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김상규 큐레이터의 섹션이었고요. 이케아의 문법으로 만든 작업이었어요, 이건요. 자, 16번째입니다. 자, 드디어 세대 교체가 시작이 돼요. 자, 2014년이면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권 시기예요. 자, 이때 신생공간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80년대생 작가들, 특히 83년생, 84년생이 주축이 되어서 기존의 대한공간 문법 386 세대의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아티스트 러닝 스페이스, 작가 직영 공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커먼 센터였고, 최정윤, 안대웅 큐레이터가 청춘과 잉여라고 해서 작가의 반은 386 세대, 작가의 반은 80년대생으로 꾸며서 일종의 세대 차이를 규명하는 전시를 만들었던 게 청춘과 잉여예요. 청춘은 뭐예요? 끝까지 청춘을 독식하고자 하는 386 세대를 말하고요. 잉여는 미술계에서 계속 외면당했던 80년대생들을 유비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김영글, 박민아, 박찬경, 백정기, 송상희, 안규철, 이상훈, 이완, 이자혜, 정현두 작가가 참가를 했습니다. 자, 이 전시에 참가한 386 세대는 그럼 어떻겠어요? 의미를 알고 참가했으니까 일종의 약간 희생번트 치는 생각을 하고 이 전시에 참여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이완 작가의 섹션이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전시를 통해서 80년대생 작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의제가 386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가 명확하게 규명이 되었습니다. 좌담회 열렸고요. 신생공간 운영자인 지금 현시원 씨가 발언을 하고 있고, 주요 공간 운영자들이 서로 소통이 없었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 대차대조하게 되었고, 이 이후에 수많은 신생공간이 만들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7번째예요. 청년 세대가 세대 교체를 추구했을 때 이걸 어떠한 미술관이 가장 먼저 포용하느냐, 이건 하나의 관전 포인트예요. 가장 먼저 포용한 건 김홍희 관장이 이끌던 서울시립미술관이었습니다. 큐레이터는 신은진 큐레이터였어요. 자, 그래서 2016년도에 서울바벨이라고 해서 미술관에서, 국공립미술관에서 최초로 신생세대를 받아들여서 전시를 꾸렸습니다. 신은진 큐레이터의 모습이고요. 서울바벨 전 모습입니다. 흥미롭게도 민중미술 15주년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 열렸을 때 많은 민중미술 작가가 보이콧했어요. 이 전시 때에도 수많은 신생공간과 신생 콜렉티브의 주요 작가들이 이 서울바벨 전시를 보이콧했습니다. 미술관에 들어가면 기성이 된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전시 때의 모습입니다. 18번째예요. 자, 국립현대미술관이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 강승환 학예실장이 2016년도에 과천관 설립 30주년이라는 걸 핑계로 대서 설립 50주년 예행 행사를 치렀어요. 그게 바로 기획전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였습니다. 문제는 이 전시가 크게 성공을 하자 거꾸로 50주년 전시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백남준 전시와 중첩된 이승택 작가의 작업 모습이고요.
과천관을 차지한 이불 작가의 대형 제펠린 작업 모습입니다. 여태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선 가운데 한 번도 다시 전시되지 않았던 많은 작업들이 이때 다시 재발굴되었습니다. 자, 소장선을 바탕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어떻게 스스로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점검한 최초의 자리였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어요. 강승환 큐레이터는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자리를 이제 떠나서 제야의 큐레이터가 되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만들 때 태스크포스 팀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해요. 19번째 전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386 세대는 역사가 되어야 돼요. 자, 역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여경환 큐레이터가 90년대 한국 현대미술을 정리하는 최초의 전시를 만들어요. 전시의 제목이 X세대 X였습니다. 역시 이 전시에도 전시 보이콧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최정화 작가, 그 다음에 황금사과 팀이 이 전시를 보이콧했습니다. 전시 때 모습이에요. 자, 한국에서 X세대 정리했으면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을 정리하는 전시가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서울시립미술관이 얼마 전까지 전시를 준비하다가 최근에 미투 사건 때문에 너무나 많은 논란이 벌어지게 되자 기획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좀 아쉬운 일이에요. 자, 특히 이 전시의 특징, 최정화 작가가 만들었던 새로운 예술 공간을 다시 리마운트해서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전개하고자 했다. 이게 이 전시의 특징이에요. 여경환 큐레이터입니다. 20번째입니다. 일민미술관에서 오타크 작가, 사사 작가의 회고전이 열렸어요. 이 전시는 작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큐레이터, 남선우, 허미석, 김도연, 정승환, 정혜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아주 웃기는 전시예요. 자, 전시 타이포그래피도 화제였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제일 싫어하는 굴림체를 놓고 퍼포먼스 하듯이 마우스로 띡띡띡 그린 폰트로 배너를 만들었습니다. 1층은 작가가 직접 큐레이팅 했다고 소개되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1층 공간은 사사 작가가 풍수지리하는 분, 수맥관리사 할아버지 두 분을 만나서 작업 배치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배치한 거예요. 이 색깔도 풍수지리하는 사람이 정해준 색깔입니다. 일종의 우리 박근혜 씨가 오방색 조언받아서 다 올림픽 디자인했잖아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여기가 1층이었고요. 2층은 작가들을 위한 공간을 디자인하는 걸 작업으로 전개하는 김동희 작가한테 모두 맡겼어요. 그래서 작가가 10년 동안 마신 음료수를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는 전시 인터페이스를 김동희 작가가 만든 게, 즉 이 공간의 주인공은 김동희 작가예요. 자, 3층에 올라가면 작가가 지시문에 따라서 여행을 수행한 결과물이 있고 그 결과물을 큐레이터들이 작업으로 물화시키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 버전, 시드니 버전, 뉴욕 버전 등이 있는데 하나씩을 큐레이터가 맡은 거예요. 일민미술관 큐레이터들이. 그래서 똑같은 작업이지만 모든 작업이 다 큐레이터에 의해서 다르게 전시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큐레이터들끼리 큐레이터십 대결을 벌인 장소가 3층이었어요. 평가가 많은 사람들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미석 큐레이터가 잘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잘했다 하는데 제가 높게 평가한 섹션은 여기였습니다. 일본 버전이고요. 옷 닦으니까 물건 사러 돌아다닌 곳들을 다 스팟을 찍어서 지도에 표시했고요. 이건 큐레이터가 한 거예요. 작가가 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거는 길거리 뷰 지도 서비스를 하나하나 영상을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다시 구성해서 실제 작가가 어떠한 동선으로 이동했는지를 큐레이터가 비디오 작업을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이건 관객 참여 섹션이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우리 한국현대미술계의 역사가 반백년을 돌아서 국립현대미술관이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작년이었죠. 광장전이 열렸고 전시 오프닝 때의 모더니즘파 인사는 단 한 명도 볼 수 없었습니다. 좌파가 미술관계를 차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열하는 한국 미술계가 연출이 되고 말았어요.
전시 때 모습이죠. 맨 마지막입니다. 21번째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인사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되었고 그에 맞추어서 미술관에 일하고 있는 말단 큐레이터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학예실장급들은 오히려 자기 목소리를 못 내지만 말단 큐레이터들은 관장님이 민주화 인사니까 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관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상한 전시가 올해 지금 계속 열리고 있는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가 되겠습니다. 큐레이터는 박미화 씨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큐레이터는 박주원 씨입니다. 말은 가족을 찾아서니까 가족주의 전시인가? 아니죠. 이거 굉장히 진보적인 전시입니다. 여태까지 가족으로 볼 수 없는 공동체의 이런 인간사회의 조직들을 조명하는 전시이고 전시의 핵심이 퀴어 작업을 전개하는 이강승 작가의 섹션이에요. 요 안에서 이강승 작가는 다시 본인이 초청한 작가들의 작업을 선보이니까 큐레이터 아래에 또 큐레이터가 있는 희한한 액자형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강승 작가의 작업이고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와 동시에 해시태그 프로젝트가 전개되었고 프로젝트 팀 둘 가운데 하나 강남버그와 지금 서울 퀴어 컬렉티브가 전시 중인데 또 하나가 또 퀴어 팀인 거예요. 자, 서울 퀴어 컬렉티브는 종로 3가를 조사 연구해서 가시화되지 않는 하위 주체들의 삶을 네트워크화해서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를 제시하는 작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워크샵 과정이고요. 전시장 모습입니다. 3인조예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볼 수 없었던 한국의 퀴어 아트가 이강승 작가의 작업, 서울 퀴어 컬렉티브로 제시가 되고 있는, 즉 여태까지는 제야의 논리였던 것이 신주류의 논리로 전치되고 있는 게 21번째 마지막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 퀴어 컬렉티브는 서울시 조사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멘털리티의 지도를 메타 비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책으로 잘 출간이 되어 있으니까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가시면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책을 보시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현대미술계가 큐레이터십을 중심으로 어떻게 변천의 과정을 겪어왔는지를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